신림동의 새벽은 언제나 비릿한 종이 냄새와 차가운 안개로 시작된다. 서유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다. 낡은 고시원 방 한 사람이 누우면 꽉 차는 그 좁은 공간에서 서유는 7년이라는 세월을 견뎠다. 그녀의 하루는 남들보다 3배는 길었다. 새벽에는 편의점 물건을 정리하고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했으며 밤에는 취객들의 비위를 맞추며 대리운전을 뛰었다. 손가락 끝은 세제 도구로 갈라져 피가 맺히기 일쑤였고 겨울이면 동상에 걸려 발가락이 퉁퉁 부어올랐지만 서유는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녀에겐 세상 무엇보다 귀한 등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등불은 바로 연인 태주였다. 법대생 시절 만난 태주는 개천에서 용이 되길 꿈꾸는 청년이었다. 서유는 태주의 명석한 두뇌와 야망을 사랑했고 그의 꿈이 곧 자신의 꿈이라 믿었다. 서윤이 번 돈은 고스란히 태주의 고시식권, 두꺼운 법전, 그리고 비싼 인터넷 강의료가 되었다. 태주는 공부하다 지칠 때면 서윤의 거친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서윤아,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검사만 되면 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내 인생의 모든 영광에 네가 있을 거야. 서윤은 그 달콤한 약속을 자장가 삼아 짧은 잠을 청하곤 했다. 드디어 운명의 날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에 정태주의 이름이 올랐다. 서윤은 식당 주방 한 구석에서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고는 그대로 주저앉아 통곡했다. 7년의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이제 지긋지긋한 가난도 남들의 무시도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쁨은 신기루처럼 빠르게 흩어졌다.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태주는 서서히 변해갔다.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고시생들이 아니라 재벌가 자제들과 유력 정치가의 자식들이었다. 태주는 점점 서윤과의 만남을 피했고 함께 먹던 3,000원짜리 김치찌개 대신 이름도 모를 고급 와인과 스테이크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태주의 검사 임용식 날이었다. 서윤은 태주에게 줄 제일 비싼 꽃다발을 사고 평소엔 엄두도 못 낼 새 옷을 차려입고 임용식이 열리는 장소를 찾았다. 하지만 태주의 곁에 서 있는 사람은 서윤이 아니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눈부신 미소를 짓는 여자, 거산그룹의 막내딸 하넬이었다. 태주는 해리의 허리를 다정하게 감싸 안으며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서윤을 바라볼 때의 연민 섞인 사랑이 아니라 권력을 향한 맹렬한 욕망과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윤은 꽃다발을 든 채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태주와 눈이 마주쳤다. 태주는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차가운 멸시를 담아 시선을 돌려버렸다. 7년의 헌신이 단 한순간에 지우고 싶은 과거이자 수치스러운 얼룩으로 전락하는 순간이다. 태주가 검사 발령을 받은 관사 앞 서윤은 며칠째 밤을 지새우며 그를 기다렸다. 배신감에 몸을 떨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무슨 오해가 있을 거야라는 바보 같은 희망이 남아 있었다. 마침내 태주의 차가 나타났고 서윤은 앞을 막아 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린 태주의 얼굴은 예전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여기 왜 왔어? 내 체면 깎이는 걸 보고 싶어서 환장했어? 태주의 첫마디는 비수처럼 서윤의 가슴을 찔렀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태주씨, 우리 아기야. 8주 됐대. 나 다 잊을 수 있어.
그 여자랑 있었던 거 그냥 지금 잠깐 흔들린 거야.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 서윤의 목소리는 애원을 넘어 비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초음파 사진을 본 태주의 반응은 서윤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사진을 낚아채더니 바닥에 던지고 구두굽으로 짓밟았다. 악이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제정신이야? 난 거상그룹의 사위가 될 거야. 거상그룹의 사위가 되면 난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다고. 그런데 네가 내 앞길을 막아? 서윤은 으스러진 사진을 주우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태주야, 당신 자식이야. 우리가 함께 보낸 7년이 고작 이거였어? 태주는 서윤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고 윽박질렀다. 돈 필요해서 이래? 얼마면 돼? 네가 내 뒷바라지한 거 이자까지 쳐서 줄 테니까 당장 지워. 그리고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만약 한마디라도 밖으로 새나가면 너뿐만 아니라 이 주변까지 다 박살 내버릴 거야. 난 이제 검사야. 사람 하나 묻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라고. 태주는 서윤을 차갑게 내버려 둔 채 집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방 안으로 들어온 태주의 심장은 불안으로 요동쳤다. 서윤은 끈질긴 여자였다. 그녀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는 한, 태주 자신의 신분 세탁은 불가능했다. 성공에 눈먼 태주는 결국 악마의 선택을 한다. 돈만 주면 무엇이든 처리해주는. 알고 지내던 흥신소 업자에게 연락했다. 처리해야 할 쓰레기가 하나 생겼어. 사고로 죽은 것처럼 위장해. 시체도 못 찾게 완벽하게.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태주의 목소리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7년의 사랑을 지탱했던 기억은 권력이라는 괴물에게 흔적도 없이 먹혀버렸다. 하늘은 마치 서윤의 운명을 예감한 듯 검은 구름을 몰고 왔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밤, 서윤은 태주의 폭언을 되새기며 넋이 나간 채 골목길을 걸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어주던 그 남자가 정말 자신과 아이를 버리려 하는 걸까? 그때 전조등을 끈 검은 세단 한 대가 서윤의 뒤를 소리 없이 따라오기 시작했다. 엔진 소리는 빗소리에 묻혔지만 서윤은 본능적인 공포에 뒤를 돌아보았다. 태주씨 아니지? 제발 아니라고 해줘.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태주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가는 동안 그녀는 기도했다. 제발 전화를 받아 미안하다고 말해주기를. 태주가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숨소리조차 차가운 단 한마디였다. 서윤아, 끈질긴 것도 죄야. 이제 그만 쉬어.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검은 세단이 굉음을 내며 돌진했다. 쾅! 둔탁한 충돌음과 함께 서윤의 몸이 공중으로 치솟았다가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다. 빗물 고인 바닥으로 선홍빛 혈흔이 빠르게 번져나갔다. 서윤은 찢어지는 통증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쥐었다. 안 돼. 우리 아기 제발. 뺑소니 차량은 일말의 머뭇거림도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의식이 흐려져 가던 서윤의 눈앞에 강렬한 빛이 비쳤다. 차에서 내린 한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그녀에게 달려왔다. 거산그룹의 아들이자 태주의 야망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던 도진이었다. 그는 빗물에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윤을 안아 올렸다. 정신 차려요. 눈 감으면 안 돼. 서윤은 도진의 셔츠를 피 묻은 손으로 꽉 쥐며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우리 아기 제발. 병원 응급실, 서윤은 사경을 헤매며 수술대에 올랐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녀는 목숨을 건졌지만 눈을 뜬 그녀를 기다린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소식이었다. 산모님은 살았지만 아이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서유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입을 틀어막았다. 아이의 심장 소리가 멈춘 곳에는 이제 차디찬 복수심만이 들어찼다. 그녀는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다짐했다. 정태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뺏고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 권력으로 너의 목을 조르겠노라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서윤의 눈동자는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병원을 퇴원하던 날, 도진은 서윤이 머물 수 있는 조용한 오피스텔을 마련해 주었다. 서윤은 태주가 한 회장의 사위가 되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며 복수를 위해 도진에게 도움을 청한다. 도진은 위험하다고 서윤을 말렸지만 서윤의 의지는 확고하다. 서윤 씨, 이제 당신은 죽은 사람입니다. 정태주를 무너뜨리려면 그가 알던 정서윤은 세상에 없어야 해요. 도진의 말에 서윤은 거울 속 초라한 자신을 응시했다. 식당 설거지로 갈라진 손등, 영양실조로 푸석해진 머리카락. 이것들로는 태주에게 상처 하나 낼 수 없었다. 도진의 지원 아래 서윤의 혹독한 변신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뉴욕 펀드 매니저 출신의 전설적인 투자가 이사벨 정이라는 가상의 신분을 설계했다. 서윤은 매일 아침 상류층의 에티켓을 익혔고 오후에는 도진이 붙여준 전문가들로부터 금융과 경제 지식을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밤마다 그녀는 태주와 해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담긴 보고서를 읽으며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1년 뒤 서윤은 완벽하게 탈바꿈했다. 세련된 단발머리에 차가운 무채색 정장, 그리고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이사벨 정. 그녀의 손에는 더 이상 고무장갑의 흔적이 없었다. 대신 수억 원대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도진은 그녀의 변신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이제 준비가 됐군요. 서윤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거산그룹 한 회장의 칠순 잔치는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인 화려한 무대였다. 태주는 이제 거산의 해결사라 불리는 차기 부장검사 후보로 거론되며 파티의 주인공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해리는 남편의 성공을 과시하듯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채 태주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태주가 한 회장에게 헌사를 올리며 샴페인 잔을 높이 든 순간 파티장의 문이 열리고 도진이 한 여인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아버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저희 그룹의 핵심 파트너로 모시게 된 뉴욕의 이사벨 정입니다. 도진의 소개에 모든 시선이 서윤에게 쏠렸다. 태주는 잔을 입으로 가져가려다 멈칫했다. 눈앞에 선 여인은 분명 서윤과 닮았지만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과 기품은 그가 알던 식당에서 일하던 여자와는 천지 차이였다. 서윤은 태주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우아하게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태주 검사님. 성함은 익히 들었습니다. 유능하고 아주 철두철미한 분이라고요. 태주는 서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등 줄기에 얼음물이 흐르는 듯한 소름을 느꼈다. 7년 동안 매일 아침 자신의 이름을 부르던 그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사벨의 눈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태주는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을 얼굴에 끼얹었다. 아니야. 그녀는 죽었어. 내가 직접 사고 보고서를 확인했다고. 거울 속 태주의 눈은 공포로 번뜩였다. 서윤은 문 밖에서 그 숨소리를 들으며 차갑게 웃었다.
이제 사냥이 시작되었다. 그가 쌓아 올린 견고한 성공의 성벽에 아주 작은 그러나 치명적인 균열을 내는 사냥이. 서윤의 다음 타겟은 태주의 아내 해리였다. 서윤은 해리가 운영하는 자선재단과 미술관에 막대한 기부금을 쾌척하며 자연스럽게 그녀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해리는 이사벨의 세련된 안목과 거침없는 조언에 매료되었고 어느덧 남편에게도 하지 못하는 고민을 털어놓는 사이가 되었다. 이사벨, 당신은 참 대단해요. 우리 남편은 늘 바빠서 함께 대화하기가 힘들거든요. 해리의 푸념에 서윤은 다정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검사님 같이 높은 분들은 비밀이 많을 수밖에요. 하지만 혜리 씨,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서윤은 해리와의 친분을 이용해 태주의 집안까지 침투했다. 태주는 자신의 거실에서 서윤과 해리가 차를 마시는 모습을 보며 미칠 듯한 발작을 일으켰다. 그는 해리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를 구석으로 몰아세웠다. 너 누구야? 정서윤. 너 맞지? 죽은 년이 어떻게 여기에 있어? 태주의 폭압적인 태도에도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정 검사님, 사람을 잘못 보셨네요. 제가 죽은 사람을 닮았나요? 그렇다면 그건 검사님이 그분에게 지은 죄가 많다는 증거겠네요. 서윤은 해리가 보는 앞에서 태주의 넥타이를 매만져주는 척하며 그의 귓가에 낮게 읊조렸다. 당신이 보낸 그 뺑소니 차, 내 아이는 죽였지만 내 영혼까진 죽이지 못했어. 이제 당신 차례야. 태주는 경악하며 서윤을 밀쳐냈지만 해리의 눈에는 남편이 귀한 손님에게 결례를 범하는 것으로만 보였다. 서윤은 해리의 마음속에 태주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심었고 태주는 제발 저린 도둑처럼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태주가 누리는 화려한 저택은 이제 서서히 그를 조여오는 감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태주의 일상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사벨 정이 정서윤이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그녀의 완벽한 신분과 거산 그룹 내에서의 입지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다. 태주는 이제 초조함을 넘어 광기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이사벨의 과거를 캐내려 혈안이 되었지만 도진이 구축해놓은 방어막은 철옹성 같았다. 결국 태주는 다시 한번 극단적인 선택을 내린다. 1년 전 사고를 냈던 그 흥신소업자 김 씨를 다시 불러들인 것이다. 이번엔 절대 실수하면 안 돼. 그 여자의 차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든 불을 지르든 상관없으니까 확실하게 숨통을 끊어. 태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 씨에게 거액의 수표 뭉치를 던졌다. 하지만 태주는 몰랐다. 그의 집무실 책상 밑에는 서윤이 설치한 초소형 도청기가 작동하고 있었다. 서윤은 도진과 함께 태주의 살인 사주 목소리를 들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정태주, 넌 1년 전과 똑같구나.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결국 자신이 가장 잘하는 악행으로 돌아가는 법이지. 서윤은 태주가 스스로 쥐덕 깊숙이 발을 들이도록 유도했다. 그녀는 일부러 인적 드문 외곽 도로를 달리는 일정을 노출했고 태주가 보낸 김 씨가 자신을 추격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추격전의 끝에서 김 씨가 멈춰 세운 차에서 내린 것은 서윤이 아닌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과 검찰 내부의 감찰팀이었다. 현장에서 살인미수 공모 혐의로 체포된 김 씨는 태주가 건넨 수표와 녹취록을 즉각 내놓았다. 거상그룹 가문의 정기만찬 날, 한 회장은 사위 태주의 탁월한 업무 성과를 치하하며 그를 부장검사로 승진시키는 축하 자리를 마련했다.
태주는 승승장구하는 자신의 미래를 확신하며 해리의 손을 잡고 위풍당당하게 앉아 있었다. 식사가 무르익을 무렵 도진이 서윤과 함께 레스토랑으로 들어섰다. 태주는 서윤의 등장에 눈살을 찌푸렸지만 서윤은 개의치 않고 한 회장의 옆자리에 앉았다. 회장님, 오늘 검사님의 승진을 축하드리기 위해 제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서윤이 테이블 위에 은색 USB를 내려놓는 순간 태주의 안색이 흙빛으로 변했다. 이사벨 씨, 이게 무슨... 태주가 황급히 USB를 뺏으려 했지만 한 회장은 그의 손을 지팡이로 내리쳤다. 거대한 스크린에 재생된 영상과 음성은 잔혹했다. 태주가 흥신소업자에게 살인을 지시하는 생생한 육성, 그리고 1년 전 뺑소니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검찰 기록을 조작했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해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지르며 태주를 밀쳐냈고 한 회장의 경로가 레스토랑을 뒤흔들었다. 네 놈이 내 딸을 이용해서 네 더러운 과거를 덮으려 했단 말이냐? 한 회장의 외침과 동시에 대기하던 수사관들이 레스토랑으로 들이닥쳤다. 태주는 식탁 아래로 주저앉아 한 회장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아버님, 아닙니다. 저 여자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에게 다가가 차갑게 속삭였다. 정태주, 당신이 줄인 그 아이의 초음파 사진 아직 기억해? 이제 네가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태주는 거산의 사위라는 화려한 껍데기를 박탈당한 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끌려나갔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검사 살인교사 및 뺑소니, 은폐 사건의 최종 공판. 법정안은 취재진과 인파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한때 정의의 사도를 자처하던 태주는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변호인은 끝까지 증거가 조작되었다며 항변했지만 증인석에 오른 서윤의 존재 자체가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서윤은 1년 전 일을 떠올리며 법정에 섰다. 그녀는 배에 남은 수술 흉터와 장미 문신을 가리키며 그날의 비극을 낱낱이 증언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7년을 헌신한 저를 차로 치고 뱃속에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1년 뒤 다시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법을 가장 잘 아는 자가 법을 가장 잔인하게 이용했습니다. 서윤의 떨리는 목소리는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태주는 마지막까지도 억울하다며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여론과 법은 그를 버린 뒤였습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3번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정태주를 무기징역에 처한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태주는 정신을 놓은 듯 웃다가 울며 법정 바닥을 굴러다녔다. 서윤은 그 비참한 몰락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눈에 담았다. 법정을 빠져나오는 서윤의 앞에는 수많은 마이크가 들이대졌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하늘을 올려다보며 길고 길었던 숨을 내뱉었다. 드디어 그동안의 복수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죽은 아이에게 떳떳한 엄마로 설 수 있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복수의 광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태주는 감옥에서 세상의 조롱 속에 잊혀갔고 거산그룹은 해리와 태주의 이혼을 마무리하며 철저히 선을 그었다. 서윤은 이제 이사벨의 화려한 옷을 벗고 다시 정서윤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도진의 도움으로 봄의 정원이라는 미혼모 지원 재단을 설립했다.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녀에게 남겨진 마지막 사명이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서윤은 아이의 빈 유골함이 안치된 납골당을 찾았다. 유골함 옆에는 태주의 무기징역 판결문 사본이 놓여 있었다. 봄아,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 네가 지켜준 덕분에 엄마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서윤은 아이에게 작별을 고하고 밖으로 나왔다. 납골당 입구에는 도진이 벚꽃잎을 맞으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진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제 우리 진짜 봄을 보러 갈까요? 두 사람은 벚꽃이 만개한 강변길을 천천히 걸었다. 8년 전 가난했지만 순수하게 태주와 걷고 싶어 했던 그 길이었다. 하지만 지금 곁에 있는 남자는 그녀의 상처까지 안아줄 줄 아는 사람이었다. 서윤은 자신의 손을 꼭 잡은 도진의 온기를 느끼며 하늘을 보았다. 죽음의 선을 넘고 넘어 마침내 도착한 곳. 그곳에는 더 이상 피비린내 나는 복수도 시린 겨울바람도 없었다. 오직 흐드러지게 핀 꽃잎과 함께 시작되는 그녀의 진짜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과 도진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